네, 그 제 박사 논문이 이제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입니다. 특히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를 봤었고요.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앞에 이론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의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를 어, 참고 삼아 검토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서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그 중에서 이제 일반 정당이 아니라 좌파 정당, 진보 정당과 최상급 노조의 관계, 총연맹의 관계겠죠. 어,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당이라 하면 제도 정당이죠. 특히 이제 원내 정당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내 진보 정당과 그다음에 최상급 노조니까 총연맹의 관계다. 마르크스 시절이나 레닌 시절에는 이제 원내 진보 정당이 없었죠. 물론 있었던 경우도 있지만 초창기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조도 전국적인 최상급 노조라보다는 분절된 노조, 개별이나 노조의 연합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원내 정당과 총연맹의 관계는 과거의 마르크스나 레닌 시절에 당과 노조의 관계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쉽지 않다. 유추를 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첫 번째의 이론적인 검토로서 반체제 세력의 제도화 이론을 통해서 본 좌파 정당의 제도화를 보겠습니다. 반체제 세력이라 하면 이제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조합이 합법화되지 못했던 시절에 노동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조합이 제도화 합법화된 이후에 그 외의 관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조합이 이 체제 바깥에서 반체제 세력으로 있다가 체제 안으로 반체제의 정당이죠. 정당의 경우는 제도화되는 과정. 그리고 노조는 합법화되는 과정이죠. 이런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은 이제 이미 다른 데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반체제 정당의 성격은 이제 그 체제 내에 정부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뭐 윤석열이라든가 이재명이라든가 이러한 정부 교체를 목표로 아니라 체제 자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변화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것, 이거를 이제 반체제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체제 세력은 뭐 민주주의 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이나 모두 다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권위주의 체제 내에서 반체제 세력, 즉 저항 세력은 그 체제의 모순에 따라 봉건자가 될 수도 있고 자본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봉건제에서는 이제 이 토지, 대토지 소유를 타도하려고 할 겁니다. 파쇼제에서는 민주주의를 하려고 할 거고,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자본가의 지배를 타도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주의 세력, 봉건제나 파쇼에 저항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자본 통치에 저항하는 노동운동, 노동정치 세력, 그다음에 이제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민족해방 세력 등 이렇게 반체제 세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반체제 세력은 체제 아니라 체제 바깥에서 저항 공간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권위주의 체제, 지배 세력이 이 반체제 세력을 처음에는 제도 바깥에서 배제하죠. 탄압을 하는데 일정 단계가 되면 제도 안으로 이제 포섭하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배계급의 포섭 정책으로 인해서 반체제 세력은 제도 내에서 이제 정권에 대한 반대 세력을 동원하고 조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반체제 세력의 일부가 반체제 정당으로 제도된다. 그러니까 반체제 세력 내에서는 제도화에 찬성하는 진영과 제도화에 반대하는 진영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제도 정당, 정당으로 전환하는 것을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기 때문에 그 일부가 이제 반체제 정당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반체제 세력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배 세력, 권위주의 세력이 이러한 포섭 정책을 채택하는 이유는요. 반대 세력이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갈수록 반대 세력이 강력해져서 제도 바깥에 반체 세력이 너무 많은 거죠. 제도 바깥에 두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체제 유지를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제도 바깥에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진 반대 세력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서 자신의 영향력을 아래 두고 그래서 이제 제도 바깥에 통제하지 못하는 이러한 잠재적 폭발력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인 겁니다. 사회주의 정치 세력과 노동운동에 대해서 자본가들은 처음에는 어, 바깥에 계속 뒀죠. 그런데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면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을 합법화시키면서 정당과 노동조합 형태로 더 나아가서 총연맹 형태로 합법화된다. 그래서 이러한 반체제 정당의 유형을 한번 보겠는데요. 반체제 정당 중에서 자신의 지지 세력에 대한 통제, 사회주의 세력이라 보면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즉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조직적 단결이죠. 사회주의 세력의 조직적 단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사회주의와 무관한 일반 다수인, 일반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죠. 일반 유권자 중에 사회주의자는 소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외적인 확장보다 내부 단결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지 세력, 내부 단결을 원하는 반치 세력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 반면 단결이 아니라 외연 확장을 노리는 거죠. 외연 확장. 조직의 성장을 노리는 것. 이러한 세력들은 자신의 지지 기반을 조직 기반으로 해서 선거를 통해서 이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장하라 한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의 지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가 아닌 일반인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일반인에 대해서 사회주의적 영향력을 획득하려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동의하지 않는 일반 노동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사회주의로 조직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 조직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보통 선거에 이제 참여한다는 거죠. 근데 선거에 참여를 하더라도 이들의 태도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선종적 반체제 정당은 체제에 참여하는 것을 전술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조직 확대를 위해서 체제에 참여하지만 자기 자신의 노선을 그 강력하게 유지하는 것이요. 그래서 중간층을 확보하여 득표율을 높이는 전략, 이런 개량적 전략이 아니라 급진적 전략,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이러한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선동이죠, 선동적 반치의 정당이고. 반면 절차적인 반치의 정당은 자본주의의 절차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중적이라는 표현 안에 혹은 뭐 수박처럼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갛게 이런 형태로 해서 점진적으로 개량적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선동적 반치의 정당과 이러한 절차적인 반치의 정당이 딱 양분되는 건 아니고요. 서로 전환될 수 있는데 급진적 전략을 취했던 정당들이 이제 개량적 전략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이제 거대한 소수 전략에서 보듯이 이제 반체제 정당은 체제 내에 있는 세력뿐만 아니라 체제 바깥에 있는 반체제 세력 중에 일부만이 제도화됐기 때문에 제도권 바깥에 있는 저항 세력과 결합할 때 그 영향력이 증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내 정당이라면은 국회 안에서는 그 영향력이 작지만 의석이 얼마 되지만 국회 바깥에는 노동자, 농민, 민중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 바깥의 저항 세력과 결합할 때의 영향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이제 거대한 소수 전략이다. 빙산의 일각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10명밖에 안 되지만 수면에 나타나는 건 10명밖에 안 되지만 그 밑에 노동자 민중이 있다. 거대한 소수 전략이다. 이것이 이제 제도권 바깥의 저항 세력과 결합하여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것. 원내 활동과 원외 활동을 통합한다. 의정 활동과 대중 투쟁을 결합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체제 정당이 제도 바깥에 반체제 세력의 강력한 영향권에 있다면 원내 정당이 이제 그 노동자나 농민, 민중과 같은 그죠? 이러한 강경파의 영향력이 있다면 체제 전복적인 이제 선동적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 의석 확대가 아니라 자본주의 타도의 선전 활동에 주력한다. 반면에 그 제도권 내에 반체제 세력이 제도권 바깥의 반체제 세력이 더 강력할 때 지금 원내 세력이 더 강력하죠. 그럴 경우는 당연히 절차적인 전략을 구사한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원내 세력이 개량주의적 태도로 계속 갈 때는 국회 바깥에 있는 제도 바깥에 있는 반대 세력과 결속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대중적 기반이 약해지면서 반체제 정당이 약화된다는 거죠. 노동자 농민의 지지 기반을 상실한다. 일반 국민의 지지율은 확대, 즉 득표율은 확대되는데 노동자 민중의 지지 기반은 약화된다. 그것이 반체제 정당은 이와 같이 이 체제 외부에서 그래서 노동자, 농민 혹은 체제 내에서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령에 있어서는 이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런 자본주의에 대해서 저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침투되기도 한다. 혹은 적응하기도 한다는 거죠. 반체제 정당의 입장에서는 권위주의 체제, 지배계급들이 합법적인 구조적 개혁을 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 소선거 구제에서 자본주의 부르주아 선거를 통해서 그 자본주의를 타도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선거를 통해서 그 혁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반체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실현 불가능한 사회주의 요구를 계속 주장하는 거죠. 선동적 전략. 어차피 합법적인 투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반체제 운동을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폭력 혁명을 주장하는데 그것이 국회의원, 그러니까 의정 활동으로서 반체제 정당이 의정 활동으로서 국회 안에서 비제도적인 선동적, 급진적 주장을 할 경우에는 이제 유권자들에게 무책임한 정당으로 비춰줄 수 있다.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하다. 사회주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만 얘기할 때는 무책임한 정당으로 비춰줄 수 있다. 이러한 반체제 정당은 이제 현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정통성을 부인하지만 민주노동당에서도 보듯이 실제로 그 그죠? 선거에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국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중성, 그러니까 정당의 목표로서는 반자본주의적 성격을 분명히 하지만 실제적인 일상적 활동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내에서 개량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체제 정당은 민주노동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선언적으로 강령적 측면에서는 급진적인 선동적 유형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일상적 활동에서는 개량적인 절차 사이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이걸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기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즉 선동적인 것, 혁명성을 유지하면서 자기네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으로 즉 개량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 그러니까 목표의 급진성과 실천의 개량성이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개량성을 강조할 때는 사회민주주의 개량화되고요. 그다음에 급진성을 강조할 때는 공산당으로 돼서 과거에 1세대 사회주의 정당이 개량적인 사회주의, 사민주의 정당과 급진적인 공산당으로 분리된다는 겁니다. 프랑스도 사회당과 공산당으로 분리가 됐죠. 독일도 마찬가지고 독일 사민당과 공산당으로 분리가 됐고요. 영국의 경우는 이제 그 영국의 노동당이 처음부터 공산당을 배제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이와 같이 1세대 사회주의 정당에서 총론의 급진성과 강론의 개량성으로 인한 이러한 것 때문에 결국은 노선 갈등이 되면서 이 노선 갈등이 조직 갈등이 되면서 분당, 분열로 나가게 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체제 세력, 반체제 세력이란 이제 그 사회주의 정당이겠죠. 이 사회주의 정당의 일부가 제도 정당으로 전환된 거죠. 과거에 이제 보면 이제 최근에 사회변형 노동자당 일부는 노동당과 통합하면서 제도정당이 됐고 일부는 이제 그거에 반발해서 거기에 결합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반체 세력의 전부가 제도정당으로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일부가 돼서 합법화된다. 그래서 이들은 자본주의 제도에 적응하면서 처음에 혁명성, 급진성이 점차 완화되면서 자본주의에 포섭되는데 이를 제도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이제 그 반체제 운동, 그다음에 이 운동이 세력화되죠. 그다음에 그 일부가 정당이 되면서 이 정당들이 선거나 일상적인 정치 활동에 참여하면서 기존 정당과 유사해지는 이러한 흐름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이나 반체제 운동도 하나의 사회 운동이죠. 이러한 사회 운동이라는 것은 그 운동의 주체, 반체제 세력이 자신의 경쟁자, 그러니까 사회주의 세력이 자신의 경쟁자인 자본주의 정당과 또 환경이죠. 사회주의 세력의 객관적 환경은 자본주의 사회이죠. 한국에서 사회주의 정당이다 그런다면은 만약에 노동당이다 그런다면 그 노동당은 선거에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같은 제도정당과 경쟁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자와 환경에 끊임없이 반응을 하면서 도전과 적응을 하게 되겠죠. 그런 과정을 연속적으로 걸친다. 어떤 반치제 세력, 사회주의 정당이 최초의 어떤 성격,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정하겠죠. 혁명적 정체성을. 그 정체성을 정하고 하나의 조직화돼서 하나의 운동으로서 사회의 상호작용에 빠진다면 그 사회주의 정당을 둘러싸고 있는 객관적인 조건,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 경제죠. 그리고 자본주의 경쟁자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극과 반응하고 적응을 하고 그 적응에 도전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재설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생명체의 그 경쟁자와 환경에 대한 상호작용과 유사하다. 그래서 유기체의 주기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사회적 주기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이런 사회운동, 사회주의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하나의 과정을 사회주의 세력의 등장, 조직화, 제도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관료화가 되고 결국은 사회주의적 성격을 점차 상실하는 쇠퇴의 내 과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회주의 정치운동으로 갈라져 나온 좌파정당, 가파정당이나 자본주의 체제 밖에 있던 노동운동에서 발전한 최상급 노조, 총연맹도 역시 하나의 사회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운동이 어떻게 탄생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회 조직의 주기 이론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반치의 세력의 제도화의 변화 과정에 주기 이론을 적용할 경우에 좌파 정당과 최상급 노조의 다양한 변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일정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막스도 이전에 이런 그 사회 조직의 주기 이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요. 막스가 이제 사적 인물론에서 그런 걸 많이 지적했는데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같은 사회 구성체는 전 단계인 봉건제에서 그 명화를 발전시켜서 결국 새로운 자본주의에서 더 새로운 또 다른 미래의 사회주의의 맹화가 되어 사라진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봉건제에서 그 맹화가 있었고 결국은 사회주의의 어떤 태반이 되면서 사회주의가 성숙화되면 그 자본주의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지 사회조직과 그 운동이 주구가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조직을 유기초로 보는 관점은 이제 그 사회 유기초론인데요. 이 사회 유기초론은 사회조직, 그러니까 국가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그 내부를 이제 사령부에 해당되는 내수, 뭐 행정부, 그 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매개 조직, 대중 조직이 되겠죠. 이러한 대개 전달띠라고 하는데요. 정당이나 노동조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대중들이 이제 신체 말단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개인들은 거대한 기계 생명체의 나사나 톱니로 상정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사회 유기초론인데 사회 조직의 주기 이론은 이런 것과 다른 거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회 조직인 노동조합이나 정당을 사회 유기체, 생명체로 봐서 이런 생명체적인 기능에 비유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이 장기적으로 사회 조직이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쇠퇴하냐의 문제를 바라본 거지 사회 조직을 하나의 생명체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회 조직은 또 생명 조직, 자연적인 생명 조직과 다르기 때문에 탄생과 성장 및 퇴장은 상대적인 사회 법칙에 따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향성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처럼 단선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명체는 이제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돼서 청소년기에서 유아기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죠. 이 생명체가. 근데 사회운동은 그렇지 않다. 돌아갈 수도 있다. 가역적일 수도 있다. 가역적 양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면서 나사는 형태의 발전 과정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회 유기체 설과는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논문에서 검토하는 거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의 사회주의 정당과 최상급 노조의 변화 발전 과정을 참고로 모델로서 이제 보고 그러고 나서 민주노동당의 경우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일반적인 역사적 경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 특정 시기만을 한정해 가지고 거기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고 또 다른 나라 제3세계의 모든 사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 그리스 사태를 보시지 특정 시점을 제대로 설명할 수 못한다는 거죠. 경향성이고 그 경향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전진과 후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다 맞춰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인 분석이라는 거죠. 당과 노조의 변화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면서 이러한 추세를 보는 거고,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그리스의 시리자 정당이 일반적인 성격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일시적인 거고, 그리스의 시리자 정당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서유럽의 기성 정당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처음에는 혁명성을 보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혁명성이 결국은 제도화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당과 노조의 제도화의 변화 과정, 당과 노조의 관계 과정을 이러한 주기이론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